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하이급 스텔스 전투기죠. J-20. 이 J-20 중국이 지금 400대가량 완전히 그냥 찍어냈는데 이 J-20이 망해버렸습니다. 폭망해버렸습니다. 이 J-20 가지고 앞으로 공중전 못하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고소합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전 전차에 이 능동방어장치, 즉 APS를 단다고 했던데 APS가 아니고 고무 매트를 대량 설치 중이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우크라이나는 자체 개발 장거리 활공 유도폭탄을 배치하고 있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선에 배치되는 모든 신규 생산 전차에 아레나-M 능동방어장치를 추가하겠다는 러시아가 아레나-M 대신 고무 매트를 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로 포탑 후방과 엔진룸을 노리는 드론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이란으로부터 200여 발의 파테-360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을 인수한 러시아가 무기 대금 중 일부를 밀로 지급했다고 이란 의회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문제는 해당 밀이 우크라이나에서 약탈한 밀이라는 것인데 우크라이나에서 도둑질한 곡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미사일을 사온 러시아.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것도 없는 모양입니다. 미국이 사상 최초로 러시아 국경 인근 고속도로에서 F-35A 전투기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공군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와 핀란드 공군의 전력도 참가했는데 최근 유럽 각국에서 러시아와의 전면전 발발 시에 공군기지 피격에 대비한 고속도로 이착륙 훈련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해상자위대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힌 방위성이 해자대 안에 함대 정보전 사령부를 창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호주와 체결한 해상정보전 협력각서에 따른 이번 조치를 통해 해자대는 미국의 제10함대를 본뜬 대규모 정보전 전문부대를 보유하게 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공군 전투기에 운용하기 위한 장거리 활공 유도폭탄을 자체 개발해 최근 수호-24M 전폭기를 시작으로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이 유도폭탄은 사거리 연장을 위한 로켓 부스터와 활공 날개, GPS 기반 유도장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시에도 이러한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지하 무기 공장 생각보다 효율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전차 이게 T-72B3예요. 아미 2024 방산 전시회에 러시아가 공개했던 T-72B3인데 여기 보면 포탑 뒤에 타이어 같은 그런 고무 매트죠. 이런 게 이렇게 아주 큰 게 늘어뜨려져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우리 T-80U 전차 우리 한국에 한 개 대대 있죠. 그 T-80U 보면 이 포탑이 있고 원래 이 T-72, T-80, T-90 다 포탑이 아주 작죠. 포탑이 있고 그 포탑 가로 이 렐릭트 폭발 반응 장갑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 렐릭트 위에다가 이렇게 다시 뭔가를 느릿해 놨어요. 우리 T-80U 보면 지금 사진 보시는데 저렇게 지금 포탑에 뭔가 느릿해져 있습니다. 그게 저도 저게 도대체 뭔가 하고 궁금해서 제가 현장 가서 저거 한번 뒤집어 봤어요. 타이어 같은 고무 매트였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T-80U에서 이미 써갖고 이게 일정 부분 좀 효과가 있더라라는 판단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T-80U도 고무 매트를 이렇게 늘어뜨려서 저기 쏘는 RPG-7 같은 메탈 제트를 뿜어내는 그런 대전차 로켓이 이 고무 매트에 걸려서 여기서 폭발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쪽에다가 내부 빈 공간에 메탈 제트를 뿜어내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건데, 자 이것도 이제 저속 드론 같은 거 이거 맞고 여기서 이 폭발이 되고 여기서 이제 메탈 제트를 뿜어내는 이런 효과를 노리겠다라는 건데 능동 방어 장치 한다고 했는데 그거 어디 갔나요? 자 그래서 여기 T-90M 전차 지금 신규 출고되는 T-90M 전차들이에요. 여기 보면 출고한 회사가 홍보한 사진들인데 이 뒤에 이런 것들이 다 감겨져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제 T-90M도 이 차체 측방 후방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무 매트를 가지고 추가 방어 효과를 노리겠다. 역시 T-90M도 능동 방어 장치는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대전차 로켓 이런 것들을 막아내겠다고 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뭐 저로서는 직접 테스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살짝은 효과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이렇게 파테 360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200발 받았죠. 그러면서 이거 대금을 줘야 되는데 밀로 줬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헤르손, 자포리자 이 남부 지역에서 약탈한 그 밀, 그걸 줬다는 겁니다. 정말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죠. 자, 러시아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유럽 나토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바로 그냥 코앞이 러시아니까 스웨덴, 노르웨이, 또 이번에는 핀란드 고속도로에서 했다는 것은 이제 산드페테르부르크 인근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활주로가 파괴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작전 나간 비행기들이 활주로가 없으니까 어딘가에 착륙해야 되겠죠. 그런 거. 또 착륙했으면 여기서 또 보급받고 정비하고 또 이륙해서 또 다음 작전 나가야 되겠죠. 그걸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미군 F-35가 이렇게 최초로 러시아 인근 고속도로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경부고속도로 여기에 구간마다 활주로가 많이 있었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집 근처에 이제 울산 가는 데 보면 지금은 울주군 언양읍 여기에 그 고속도로에 활주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주로를 보호하던 이 공군기지도 있었고요. 그래서 팀 스피릿 훈련 같은 거 할 때 그 활주로를 막아놓고 고속도로를 막아놓고 거기서 이착륙 훈련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북쪽으로 가는 버스들, 차량들이 이 통도사 IC에서 내려서 언양 IC까지 국도로 이렇게 가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국도가 또 비포장이었어요. 뭐 그런 게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거 활주로 사용 안 합니다. 공군기지도 철수해 버렸어요. 민간 불화해서 다른 공장이 들어왔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활주로 다 없애도 우리 대한민국 안전한지 저는 의문스럽다. 왜? 그때만 해도, 그 활주로 없애던 때만 해도 북한의 타격 자산이 그 남부 지역까지 날아올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날아올 수 있죠. 저는 다시 활주로, 고속도로 활주로 다시 한번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 해상자유대가 미국의 제13대, 그러니까 정보 사이버전 부대예요. 라는 그런 이 정보전 사령부를 창설을 했는데, 여기 사령관이 놀랍게도 해장입니다. 해장은 우리로 치면 중장이에요. 3스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한국 해군에서 뭐 만든다 이러면은 잠수함 사령부 만들고 항공 사령부 만들고 이러면 다 2스타급들이죠. 그런데 3스타급의 사령부를 만들었다. 이거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또 3스타급이 지휘하는 사령부라면 거기에 뭔가 독자적인 진급 뭐 이런 것도 잘 되는, 즉 진급이 잘 되면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시스템으로 정보전 사령부를 만든다는 건데, 그만큼 정보전에 아주 진심으로 투자한다라는 말이 되는데, 자, 우리 한국군은 있던 정보 사이버 사령부도 완전히 축소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이버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해군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군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사이버전, 정보전에 더욱 큰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우리 군 전체가 이 사이버 정보전에 대장급 부대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여기 자체 개발한 활공 유도폭탄을 만들어서 배치했어요. 활공 유도폭탄, JDAM-ER, 우리 KGGB 이런 겁니다. 그래서 GPS 유도, 그리고 딱 투하하면 날개가 쫙 펼쳐져서 쫙 이제 이 날아오는 전투기 날아오는 속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딱 투하하면 이제 속도에 의한 관성이 붙죠. 거기다가 날개가 펼쳐지니까 활공까지 하죠. 그래서 사거리가 쭉 늘어난 건데, JDAM-ER 같은 경우에 고고도에서 고속으로 날아오면서 투하하면은 한 100km까지 날아간다고 하는데, 뭐 고고도 고속으로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저고도에서 떨어뜨리니까 한 절반 정도 사거리를 낸다라는 건데, 우크라이나도 그걸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이건 뭐 굉장히 쉬운 거니까 독자적으로 개발 당연히 해야 할 거 지금 이제 했구나. 전선에서 잘 써주기 바랍니다. 자, 중국 완전히 고소한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이 대량으로 배치 중인 스텔스 전투기 제20의 완성형 엔진이자 F-22에 탑재되는 고성능 엔진을 능가하는
세계 최강의 엔진이라던 WS15의 양산형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추력 편향 노즐이 삭제됐는데 제20의 근접 공중전 능력이 최악으로 추락했다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려 20년 가까이 개발해온 전투기용 엔진 WS15가 양산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최근 제20 전투기에 탑재돼 시험평가가 시작됐다고 복수의 오신트 설성들이 9월 9일 리포트했습니다. 9월 6일에서 9월 7일 사이 청두 항공기 공장에서 촬영된 WS15 탑재 제20 전투기는 기체번호 2051을 사용하는 실험용 항공기인데요. 이 기체는 사상 처음으로 WS15 양산형 엔진 2기를 장착하고 비행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제20 전투기형으로 개발된 WS15는 지난 2009년 시제품이 등장해 2010년대 중반부터 대량 양산될 계획이었지만 성능과 신뢰성 부족으로 양산 일정이 계속 밀린 바 있는데요. 중국은 제20 전투기 양산을 서두르기 위해 AL-31F와 WS-10C 엔진을 장착한 기체들을 우선 생산하고 WS15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중국이 F-22용 터보팬 엔진을 능가하는 차세대 전투기용 엔진이라고 선전해온 WS15는 중국 측 주장으로는 180kN의 강력한 추력과 TVC, 즉 추력 편향 노즐을 기본으로 적용한 첨단 엔진으로 등장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양산형에서는 TVC가 없는 것은 물론 추후 TVC 설치를 위한 패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20은 자체 중량만 17톤에 달하고 최대 이륙 중량이 무려 37톤에 육박해 현존하는 전투기 중 미그 31 계열을 제외하면 가장 무거운 전투기로 꼽히는데요. 동체가 매우 두껍고 뚱뚱한 데다 ing면 하중도 높아 공중 기동성을 정상화하려면 TVC 노즐이 달린 고추력 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WS15 엔진에서 TVC가 취소되고 실제 추력도 180kN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제20은 기동성 부족 시비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중국이 중국한 것 같습니다. 네, 청두 항공이 공개한 홍보 사진이에요. 네, 이게 지금 이제 WS15 엔진 우리 완성해서 이제 양산 엔진이야. 그리고 이제 시험 비행 하니까 곧 게임 끝이야.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눈은 이런 거 절대로 그냥 허투루 보지 않죠. 자, WS15 엔진 그럼 한번 볼까 보는데 뭔가 좀 밋밋하잖아. 우리가 아는 TVC 노즐, 추력 편향 노즐은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딱 봐도 그냥 뭐 밋밋해요. 그래서 항공 전문가들이 야 이거 추력 편향 노즐 없어. 삭제했네. 패널까지 삭제했네. 분석이 끝나버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문제냐. 추력 편향 노즐이란 게 이렇게 보시다시피 꺾어요. 꺾어. 이 엔진을 통해서 공기가 확 들어오고 그걸 이제 뱉어내지 않습니까? 뒤로. 뱉어낼 때 이걸 꺾으면 그냥 한쪽으로 뱉어내서 날개의 그 플립을 조정해서 기동을 하는 것보다 이 노즐을 꺾는 거 이것까지 보태면 훨씬 더 기동성이 좋아지겠죠. 배기가스를 이런 식으로 꺾으면 저쪽으로 가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추력 편향 노즐인데 그게 지금 삭제됐다. 그리고 패들까지 없어서 앞으로 개량될 가능성도 없다. 이겁니다. 중국이 이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20년 넘게 25조 원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이 모양이다 라는 건데 중국은 F-22 엔진보다 더 강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F-22 엔진이 160kN인데 이건 180kN. 그러니까 F-22도 만나면 그냥 기동성으로 그냥 제압해버려 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J20은 굉장히 두꺼워요. F-22 전방에서 보면 날씬합니다. F-35는 두껍지만 굉장히 두꺼워요. ing면 하중이 낮죠. 날개가 작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날개가 작습니다. F-22보다 훨씬 덩치가 큰 J-20의 날개가 F-22보다 더 작아요. 그러면 날개 단위 면적당 이 기체 이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이 감당하는 비율이 F-22보다 훨씬 더 크겠죠. 많겠죠. 그러면 당연히 기동성에 제한을 받을 텐데 F-22는 작은 덩치임에도 불구하고 날개는 더 크죠.
그리고 추력 편향 노즐이 당연히 있습니다. 기동성이 좋겠죠. 그런데 여기는 날개는 작고 쇼팔입니다. 날개는 작고 동체는 크고 거기다가 추력 편향 노즐이 없어요. 이게 뭐 기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딱 그 사이즈대로 이제 갖다 놓은 사진인데 이 F-22 길이가 이 날개 끝 여기까지 다 해서 18.9m입니다. J-20 길이가 날개 끝까지 딱 해서 21.2m예요. 그러니까 이 J-20이 2.3m가 더 깁니다. 거기다가 F-22는 엔진이 안으로 숨어 있죠. 여기는 밖으로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무게가 누가 봐도 J-20이 더 무겁겠죠. 무거워도 한참 더 무겁겠죠. 그런데 F-22의 공개된 제원상의 최대 이륙 중량은 38톤. 그런데 이게 37톤.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45톤은 충분히 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틀린 분석했나요? 누가 봐도 이게 38톤이면 이거 45톤 안 되겠습니까? 45톤도 잘 봐줘도 45톤이에요. 제가 봤을 때 한 48톤 정도 되겠는데 그러면 엔진이 더 파워가 좋아야 되고 기동성이 더 좋아야 되는데 여기는 파워 좋고 기동성 좋은 추력 편한 노즐을 붙여놨는데 이거 없어. 날개는 더 작아. 이게 뭐 제대로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F-22나 F-35는 공대공 미사일 6발 들어가는데 여기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밖에 안 들어가죠. 단거리 2발하고. 근접전은 이제 못한다. 그래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가지고 멀리서 쏘고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멀리서 쏘려면 상대를 봐야 되죠. 상대를 보려면 상대가 재래식 전투기 같으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스텔스 전투기 F-35, F-22 같은 스텔스 전투기는 못 보죠. 자기나 우리나 다 못 보죠. 근데 물론 이건 스텔스 성능 형편없이 생겼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서로 간에 붙어야 됩니다. 왜? 적외선으로 탐지하는 거리까지 붙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동성이 확 떨어지니까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 안 되는 거죠. 중국이 이 엔진 개발하기 위해서 25조 원을 투자해서 물론 이거 하고 이제 또 다른 엔진이 있어요. WS-19 그 엔진하고 개발하려고 25조 원을 20년 투자했는데 이렇게 그냥 포기했다. 스스로 그냥 포기 선언한 거다라는 건데 J-20이 이렇게 망하고 나니까 이거 근데 400대 넘게 생산했는데 이거 어떡하나요? 큰일 났네요. 이제 중거리 미사일만 멀리서 쏘고 도망가야 되는 이런 허접한 전투기를 하이급 스텔스 전투기다라고 우기고 있으니 중국 정말 속이 확 쓰리겠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